우리는 한미동맹을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새 책, 미국의 동맹 전략이 그에 대한 답을 준다. 저자는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연구하고 일하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신예 전문가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즉 한국에 기대하는 이익은 무엇일까? 4가지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유지에 필수적 존재가 됐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를 정당화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넷째,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비용과 책임을 점점 더 분담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 4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흔들리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심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 한미 동맹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국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도 한미 동맹의 부침에 크게 작용한다. 한미 동맹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한국의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에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의 위기를 인정한 셈이다.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곰곰 생각하게 된다. 이상은 8월 26일 이낙연 전 총리님의 SNS 글 미국의 동맹 전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도 한번 목요일에 녹음했었죠. 네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자체 휴가 네. 자체 휴가 이슈로 이제 좀 땡겨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휴가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 녹음이 없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BC님 이제 주말에 잠깐 휴가 내셔가지고 놀러 가신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저도 자체 휴가 다시 또 걸고. 네. 저는 자체 휴가라고 한번 여름에 건담 프라모델 하나 집에서 만들었거든. 예. 나가봤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또 자체 휴가 걸렸기 때문에 건담 프라모델 하나 집에서 더 만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좀 땡겨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약간 업로드 시점에서 들으실 때는 좀 주말에 또 새로운 이슈가 추가될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총리님 글 하나를 또 이제 인트로에 소개를 했어요. 총리님께서 글을 오랜만에 쓰셨죠. 글을 아주 오랜만은 아니고 사실 이제 8월 16일이었나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에 네, 그날 또 글을 쓰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소개를 못했고 요즘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씩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동맹 전략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셨는데 오랜만에 글을 쓰시면서 이 책 잠깐 보자면은 이제 교보문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책 찾아봤거든요. 저자가 꽤 빡셉니다. 양력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오산 출신이시고 83년생이에요. 신예 맞지 40대니까. 그렇죠. 예. 파릇파릇한 40대죠. 지금 이제 전성기 거의 절정에 올라 있을 때 아닐까요? 43 그렇죠. 지금 83년생이면. 예. 그래서 이제 육사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UC 버클리 미국 여기서 국제학 석사를 따고 또 핵공학 석사 학위까지 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스트 들어와가지고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를 하다가 다시 또 이제 UC 버클리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네네. 이거 장난 아니죠, 이력이. 장난 아니네. 네. 그러면서 또 박사 과정 중에 이제 미국 여러 연구기관이랑 이런저런 안보 관련해가지고 주로. 네. 안보나 핵안보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국책 연구를 많이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들어와서 육군대학에서 교수 활동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저서도 이제 저서가 이랬습니다. 미국의 핵전략, 국가안보론, Determining a Nuclear Armed North Korea 이런 책들을 쓰셨다. 디터링. 네, 디터링. 이런 미국 책들을 비핵화 이런 걸까? 그렇죠. 그렇겠죠. 디터링 단어를. 네, 디터링은 뉴클리어 암드니까. 예. 아무튼 이런 책들을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신예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정말로 좀 양력 봐도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볼만 하다. 관점이 국내가 재치가 않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또 국내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육사 출신이기도 하고, 국내 강단에서
국내 이제 육군 대학 같은 데서 많이 강연을 하셨기 때문에 조교수로 활동하시고 했기 때문에 뭐 국내 사정을 국내 사정 얻은 분도 아니고 미국 쪽에서도 안보나 해관보 쪽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책은 사서 볼만하다.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에 있는 책 소개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 분담금 요구와 높은 관세 부과 등 한미 동맹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 전략과 미국이 왜 한미 동맹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앞서 이제 총리님이 4가지로 정리를 하신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책 한번 볼만할 것 같다. 예, 네. 그렇죠. 뭐 한번 저도 집에서 건담을 만들 게 아니라 이 책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총리님 글 소개한 김에 총리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네네. 최근에 이제 뭐 사실상 총리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총리님이 이제 거의 정치적인 영향력 같은 게 우리한테만 영향력을 끼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현 상태로는 뭐 다시 총리님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현 상태로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수명은 거의 끝낸 상태 아닌가 뭐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총리님이 그렇게 이제 뭐 그동안에 총리님 어떤 행보 같은 거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사실.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총리님 스스로 정치력을 잃어가신 거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좀 상황들이랑 또 결합시켜 보면은 그런 점이 하나 저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총리님이 21년도에 그때 경선 때 출마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부정하거나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짓은 나는 못한다.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못하겠다. 못한다.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리님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을 하신 게 문재인 정부의 총리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자기가 같이 하겠다. 그런 거를 자기 본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총리님의 지지층인 우리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를 이제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이재명이랑 문재인 정부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중도층들이 없을까? 저는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정당할수록 총리님의 정치적 입지도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 측면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참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다 진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총리님 살리려고 문재인 정부를 긍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그리고 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네네. 뭐 의도까지 한 것은 아니겠지만, 네. 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최근 있었던 대선 전에는 그래도 네. 뭐 총리님도 이제 평산을 그렇죠. 한두 번씩 방문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의도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각자 갈 길을 가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총리님을 부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글도 썼었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공과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독수 총리 등장하기 전에는 네. 그냥 문재인 정부에 잠시 지나갔던 총리가 아니라 최장수 총리였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총리직을 그렇죠. 맡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깊이 관여하셨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거는 뭐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우리의 운명도 참 기구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큰 거냐, 이낙연 총리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낙연이 우리의 깃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랑 우리의 운명도 이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의 정치력도 상실되는 것이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데 참 기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네. 문재인 정부 얘기했으니까 요즘 이제 그 문재인의 친구, 절친, 조국 이야기 잠깐 해봅시다. 이게 좀 뭐랄까
자아 도취가 너무 심각해요, 진짜로. 여기 이 양반 뭐 나르시시스트라는 건 유명했지만은 네네. 뭐 지난주에 이제 그 지지율 떨어져 나가지고 미안하다 그런 소리도 했었잖아. 네네네. 한번 주워 삼키긴 했었죠. 네, 예. 그리고 뭔가 좀 이제 그 약간 자숙하는 듯한 뭐 그런 거 그럴라나 싶었는데 아니야. 아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 나와서 계속 어그로 끌어대고 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22일 날 권순표의 뉴스 하이킹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단순한 보수 성향이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2030 남성 일부가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극우가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의 극우화도 마찬가지인데 청년에게 자신의 미래가 불안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직장과 일자리와 육아와 출산 이런 것이 불안할 때 극우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 자체가 정말 파렴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만 쏙 뺐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뭐 미래가 불안해서 극우화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우파적 오히려 미래가 불안하면은 극좌가 돼야죠. 이런 이유라면은 왜냐하면 좌파 쪽이 차라리 그 저기 뭐야 복지 정책 같은 거에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이 일반적으로 좌파 쪽인데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그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옛날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그런 사례를 보면은 네. 사실 그냥 극단화가 되지 뭐 네. 극우 극좌 어느 방향을 정해놓고 그렇죠. 되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서 반체제로 가는 거지. 네. 극우가 된다, 극좌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공인데 이거를 그러면 그동안의 세상이 좌파 세상이었다는 소리냐? 그죠? 네네. 너는 저항운동 왜 했냐? 그동안 세상 좌파 세상이었는데. 그 앞뒤가 많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극우화되는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좀 극우화되는 경향이 보이긴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도 이제 그 하나의 그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저는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좌파들이 개같이 굴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트럼프 1기, 그러니까 첫 번째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 즈음에 이제 딴지 계열, 딴지 라디오 쪽에 아무튼 그쪽에서 나온 방송에도 이제 그런 거를 다룬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벤스 부통령 네네. 그 사람이 쓴 책 그 힐빌리의 노래. 장사전격인 소설이거든요. 네. 벤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다루는 거 보면 이제 기존 좌파 진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은 이건 말로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말로만 노동, 중산, 뭐 서민 이런 거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얘네들 존나 차별한다. 멸시하고 차별하더라. 네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힐빌리의 노래가 주무대가 러스트 벨트 미국에. 네. 원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돌아서게 됐거든 러스트 벨트가. 그랬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그 책을 통해서라도 읽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룬 적도 있고 했는데 맞습니다. 좌파들이 개같이 굴어서 그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피시주의 같은 거. 네. 그 캠페인 실패했잖아. 그거를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 강압했으니까. 그거 안 하면 너 인간 쓰레기야. 우리 안 따르면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먹어왔으니까. 당연한 걸 왜 안 해? 뭐 너는 무식한 아이구나. 뭐 그렇죠. 이런 거지. 그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무식하다니까 그래서 씨발로 무식하다 어쩔래 그러고 들이받기 시작한 거야. 네 뭐 그렇게 잘난데 그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예전에 이제 일각에서 일베 창구를 할 때도 그런 얘기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었죠. 네, 예, 그랬죠. 그 온라인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로 특히 온라인을 좌파들이 장악을 했는데 좌파들이 장악을 하면서 점령군처럼 굴었단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나온 게 일베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시각이 상당히 동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주변에 그 얘기하면 다들 승질냈다고. 너 일베 편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좌파 진영 평론가 몇몇은 제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우리 안에 일베 뭐 이런 표현도 썼었죠. 물론 진짜 대차게 무시당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무시당한 걸 넘어가지고 거의 무슨 뭐 저기 일베 동조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했다고 당시에. 그러니까 일베는 쓰레기인데 뭔 우리 안에 일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일베를 정당화시키려는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구나 인간이 어떻게 되는 인간이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뭐 사이코패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해요. 이게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2030 중에서도 또 유독 또 남자들이 네. 이제 민주당 혐오, 좌파에 대한 어떤 혐오가 좀 더 심한 것은 확실히 좀 일베로부터 출발한 어떤 그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여성주의 진영 전반이 국힘 쪽에는 안 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베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뭐 메갈리아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생겼었고. 네네. 그러니까 일베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생겨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걸 보고서 또 이제 지금의 2030은 계속 악순환의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사람 그 2030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우파 극우화 됐다? 이거는 개소리예요. 어쨌든 조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지금의 2030 남성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자기가 진짜로 거의 엎드려서 사과를 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 쥐뿔도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학교로 돌아가서 살거나 아니면 그냥 야인이 됐어야 되는데 뭐 당도 만들고 그러면 학교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물론 서울대에서 안 받아줬겠지만 아무튼 자기 완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건 근데 꼭 이제 조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부터 그 집권 세력 옆에 기생에 있는 찌끄레기들까지, 그러니까 좌파 전반, 지금 좌파 정치 전반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은 없을 것이다. 뭐 그거가 되는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는 진짜 어이없는 얼척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옛날에 보면 국민의힘도 이런 적반하장은 잘하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이 민주당 비판에 있어가지고서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판하면 그럼 국힘은 정당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국힘의 정당화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개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민주당 비판하다가 국힘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의식이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네. 저는 이제 그래서 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은, 정의연에 기반해서 국힘 계열을 계속 찍어 오신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양반도 젊었을 땐 나름 좀 이제 좀 의식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 노조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회사 생활 하실 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들어서 정치하는 새끼들 다 똑같아. 다 도둑놈이다. 그러면서 국힘만 주창 찍으시더라고. 근데 그 투표 성향이 지금 와서는 한때는 이제 그걸 굉장히 저도 이제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또 틀린 시각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조국 어그로 이야기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또 이제 20일 날 이런 소리 했었고, 2030 남자들이 극우가 되는데 못 살아,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소리, 개소리를 했었고, 23일 날은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고기 먹은 거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교한 분들이 있다. 부처님 말씀 중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아주 어그로 제대로 끌고 있지. 좀 쌍욕 나오게 하는데. 처먹은 거 올리지 말라고. 방송만 아니면 진짜. 그래도 공당이 대표잖아. 공당이 대표급 인사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표 아니지. 그런 인간이 처먹은 거나 SNS 올리고 한 게 그 자체가 얼마나 쪽팔린 일인데 이 새끼야. SNS 글 중에 보면 정말 철학적인 고찰 제대로 있는 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조만대장경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 조만대장경이라고 쓴 글들도 보면 존나게 얄팍해요. 그게 서울대 법대 교수 레벨의 글이라고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글들만 쓰는 인간이거든요. 김재동 레벨 맞습니다. 김재동 레벨 좀 되겠다. 그런 인간이다. 이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조국이 서울대 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 서울대 교수 출신이 또 하나 이제 지금 또 골 때리는 인간이 나오는데 주변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네. 이 양반도 서울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잖아요. 네. 그럼 좀 삶을 좀 공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타의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 꼴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건 좀 이제 뭐 한두 번이면 그렇다 하겠는데 이건 좀 심각합니다. 뭐냐면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전해서 차량 압류된 게 지금까지 14번. 그 차량 압류 등록했다고 바로 차를 끌고 가지는 않으니까 압류 등록된 상태로 차를 끌고 다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뭐 그냥 대포차 끌고 다니든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 달까지. 요거 이제 몇 년이야? 그래서 이제 보유한 차가 이제 뭐 부인 명의 차량, 자기 차량 2대에서 이제 SM3랑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번 이제 차량 압류를 당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상습적인 거 맞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랄까 이런 과태료나 지방세 같은 거 내는 걸 굉장히 아까워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난 그래서 이거 못 낸다. 아니 뭐 과태료는 그렇다 치고 지방세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지방세도 그러네. 나 같은 거렁뱅이도 지방세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왔는데 그거 괜히 안 내면은 그런 거 안 내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고지서 나라고 괜히 그 묵혀두고 안 내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임금에서 바로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저는 이제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거든요. 예. 날아오면 날아오는 날 주머니에 돈 있으면 바로바로 내야지. 안 그러면은 막 찝찝해. 그냥 왠지 그런 거 안 내고 있으면은. 그리고 막 연체료 같은 거 붙으면 그게 더 아까워. 뭐 저는 연체료 아까운 거는 뭐 가로 연체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금들 돈이 없어가지고 연체료 아까운 거 이전에 그냥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자체로 좀 뭔가 좀 손발이 묶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걸 안 내고 있으면은. 네. 그런데 이 양반은 지방세도 안 내고 그래서 차가 압류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 양반 명의차가 SM3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과천 경찰서에서 과태료 7만 원 체납해가지고 압류를 시작해가지고 과천 경찰서에 3번, 세종 경찰서에서 1번, 그다음에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경찰 압류는 아마 교통 위반일 거고 시의 압류 등록은 뭐 그 지방세 체납이나 그런 거겠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게 K7인데 여기도 2011년에 의왕 경찰서에 과태료 체납해 압류 이후에도 세종 경찰서와 의왕시에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요양병도 그 후보자 등록하기 전이지. 아무튼 올해 들어가지고 이거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시그널이 왔나 보네. 뭐 하나 준다. 정리해라.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면서 뛰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인간이 공정위원회 위원장 되면은 법 지키고 싶겠나? 아, 참 진짜 어떻게 이러고 살 수가 있지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참 희한한 족속들입니다. 뭐 이거 돈 없어가지고 안 낸 거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럼요. 뭐 교수하던 양반인데. 교수하고 뭐 이런저런 자리에 있던 뭐 대통령 자문위 이런 거 같은 거 계속 했던 사람인데 꼴랑 뭐 몇만 원 없어가지고 몇만 원 없어가지고 차량 압류 등록되고 이럴 일은 없지. 교수 연봉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억 원 이제 지금 이제 그 금관위원장 후보자 이 양반 금관 위원장이 된 게 아니군요. 네, 후보자입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 이제 홍남기 부총리 라인이었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재부 차관인가 했을 거예요. 네네. 이 양반 같은 경우도 기재부 이제 물러난 뒤에 그 3년 동안 한 6억 원 가량을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일한 사업장이 중복이 되더라. 시기적으로 겹치더라. 그 장관 후보자 누구였다? 권오울인가? 하여튼 네. 몇 명 있었죠. 장관 후보자 중에도. 거기도 무슨 사회이사 등록해가지고 뭐 돈. 뭐 사회이사인지 자문인지 모르겠는데 막 사업장 여기저기 등록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월급 다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그 이번에 누구야? 국힘에서 저기 민주당 넘어간 놈 있잖아. 아, 네네. 김상욱. 네. 걔는 무슨 부산에 있는 대부업체. 아, 그렇죠. 사채회사. 사내이사. 사내이사더라. 근데 등록돼 있는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 거기는 지금 국힘에서 윤리 제소한다고 하는데 거기 진짜 나는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 수준이면은.
원래 그렇긴 한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몰랐냐? 국회에서 몰랐다면 그것도 좀 문제긴 한다. 그 정도도 안 들어보고 공천을 줬단 말인가. 아무튼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 지금 그래서 사업장 중복돼 가지고 6억 원 정도를 이제 뭐 소득을 올린 걸로 나오는데 뭐 22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 22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이 브로드캐스팅 사회이사로 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겹치는 게 있는 거죠. 또 이제 또 뭐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LF 사회이사로도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도 근무를 했다. 야. 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 대한통운 사회이사로 또 근무를 했다. 굉장히 좀 예전에 많이 겹칩니다. 야, 이거는 웬만한 그 법 쪽에 정관이유 받는 거 저리 가란데요. 네, 뭐 투잡 쓰리잡 뛰는 거 뛰는 정도가 아니지. 기재부 차관하고 나오면 이 정도로 챙겨주나 봐. 끝발이 좋긴 좋아. 기재부도 어쨌든 전문직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 부처 안에서도 그렇죠. 상당히 힘이 센 조직이니까 네.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감안해서 뭔가 이렇게 찔러주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양반이 지금 금관위 후보자로 가 있다. 네네. 좀 논란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사람들이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들 잃어버리니까. 다들 이러고 또 임명장을 받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받죠. 네. 받으니까 그냥 아유 이번에도 뭐 그냥 이러다가 임명장 받겠지 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덕적 해이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27일 날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그 경제부총리 구윤철 양반이 나와서 이제 그 질답을 했는데, 이때 이제 국힘 측에서 이제 뭐 그 민생 쿠폰 관련해 가지고 소비 쿠폰 관련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올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원래 이제 9월달에 그 10만 원씩 추가 발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주지 않을까요? 원래 그거 안 준다는 소리 같은데 내 보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10만 원까지는 주고 그 이후에 뭐가 올해 안으로는 없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뭐 아무튼 뭐 어느 쪽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애초에 이제 소비 쿠폰 발행하면서 정당성을 내세웠던 게 뭐 내수준작 효과가 크다. 그죠? 네, 승수 효과도 크다. 승수 효과도 크다. 뭐 이제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소비 쿠폰 더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이제 결국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수준작 효과가 이제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뭐 선순환이 안 된다. 이거를 스스로 뭐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미 뭐 기사로도 몇 가지가 보도가 됐는데 뭐 나눠주고 나서 한 달 동안인가 더 그 매출이 자영업자들 매출이 뭐 6점 몇 프로가 올랐는데 그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작년보다 더 안 나오더라. 매출이. 그것 좀 휴가철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관광지 또 얼마나 매출 올랐는지 그것도 따져보긴 해야겠다마는.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이제 소비 쿠폰 그렇게 막 그거 내수진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제 떠들었던 개딸들은 이 부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새끼 잘라! 그러겠지. 배신자야? 배신자. 수박이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뭐 이제 그리고 내년에는 발행할 계획이냐라는 질문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 뭐 좀 이제 뭐 발행을 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양반도 이 양반도 확실하게 인정을 한 거야. 그거 그냥 민심 달래기용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실제로 뭐 내수가 진작되거나 그런 건 크지 않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국힘 의원 누군가가 내년에 만약에 소비 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군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에 돈 더 갖다 주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정이 얼마나 파탄 날지 모르는 상황이니 뭐 소비 쿠폰 발행한다 이런 건 또 굉장히 한가한 소리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지자체들이 또
지역 사무권 찍겠다고 그 기재부에 돈 내놔라고 그러면 이제 돈 줘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 네. 통과시킨 그 법안 네. 때문에 패시브로 발동하죠. 그렇죠. 한번 줬대 보라고. 니들이 만든 법이야. 근데 지금 돈줄 좀 마르게 생겼는데, 자, 돈줄 마르게 생긴 게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이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26일자 이제 디지털 타임스 기사,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자리 감소 역대 최악 기록, 건설업 최대 감소, 제조업 4년 만에 감소, 도소매 첫 마이너스. 아, 도소매 첫 마이너스. 네. 이게 이제 26일 날 이제 통계청이 발표를 냈거든요. 25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네네. 여기에 따르면 건설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나온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1분기에만 169만 개로 축소가 됐어요. 이게 이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소가 언제였냐면 20년 1분기 때 코시국 때 네네. 직격 맞았을 때 이때 165만 개 정도였는데 그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건설업이. 제조업 같은 경우도 12,000개 줄어가지고 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도소매 같은 경우는 8,000개 감소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이 뭐 계속 망하고 있어도 망하는 거 이상으로 자영업이 창업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조차도 지금 이제 막 감소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통신업도 뭐 12,000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면에 이제 늘어난 일자리들도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보건사회복지. 여기는 지금 이제 총 10만 9천 개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 수리, 개인 2만 5천 개, 전문과학 기술 2만 4천 개, 운수 창고 2만 1천 개, 교육 9천 개의 일자리 증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 지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건설업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 감소는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이다. 이러면 좀 미세코폰도 발행해야지. 그거는 해야 되는데. 전화기 찍어야지.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건설업이랑 제조업이 문제긴 하죠. 예. 제조업이 참. 그러고 보니까 건설업과 제조업이네. 네, 우리가 건설업과 제조업에 각각 종사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그 나오기 전에 저 트위터에 이제 어느 분이 쓰신 걸 보고 만말이다 싶어가지고 잠깐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외환을 많이 미국으로 갖다 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을 그동안에 바치고 있던 게 제조업이었다고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정부 정책이 제조업 거의 말아먹을 정책들만 지금 법원을 내놓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제조업을 지금 굉장히 억제고 거의 뭐 아기를 가지고 죽이려는 거 아닌가 싶은 수준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상 이런 판국인데 지금 외환 보유고는 바닥나게 생겼고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 와중에 뭐 저기 환율이랑 연동되는 코인을 찍는다고 하질 않나 국가에서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진짜로. 앞에 사설은 이제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네.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네. 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그 웰컴퓨터 사장님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최근에 그 나이브 TV 홍보를 통해서 PC랑 노트북을 구매하신 손님들이 있었다. 아, 네네. 오랜만에 8월달에 좀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좀 단비 같은 매출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PC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제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좀 그 괜찮은 사양의 중고 PC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손님들이 이제 새 PC 맞춰가면서 중고 PC 이제 뭐 보상 판매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그 들어온 것들 다시 또 이제 뭐 좀 손도 좀 보고 해가지고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중고 PC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나간다고요, 신품보다는. 근데 이제 저렴하게 뭐 구할 수 있는 기회니까 혹시나 집에서 이렇게 뭐 집에서도 이렇게 뭐 서류 간단한 문서 같은 거 만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집에서 쓰시는 뭐 일반적인 PC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중에 게이밍 PC도 있을 거예요. 중고 PC 중에도. 그래서 좀 저렴하게 PC를 뭐 최신 사양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렴하게 쓸만한 PC를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웰컴퓨터에 이제 중고 PC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당근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런 데서 사놓으면 고장나도 고치기도 좋고. 네네네. 고장 웬만하면 안 나겠지만은. 그래서 뭐 저렴한 PC를 찾으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소금빵을 좀 주문해서 오늘 받았거든요. 안 그래도. 아, 네네. 녹음하기 전에 하나 먹고 왔는데 상당히 좀 자제심이 요구된다. 내려고 재워놨는데 담배 끊어낸 자제력인데도 불구하고 빵 한 개만 먹어야지 했는데 2개 먹을 뻔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좀 치명적입니다. 네, 제가 호두강정을 주문해서 처음 먹었을 때 그랬었죠. 저는 소금빵이 더 취약이 나가지고 멈추기가 네. 한번 뜯으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좀 개별 포장돼 있기 때문에 눈 질끈 감고 냉장고에서 하나만 꺼내고 다시 냉장고를 닫으면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았다. 네네. 자, 절찬리에 소금빵 판매 중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네. 국민의힘으로 한 코너 네. 꾸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민주 진보 진영은 전반적으로 떨떨 뭉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기 이준석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힘밖에 없기 때문에 국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26일 날 이제 그 전당대회 결과가 나와가지고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 나름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 양반이 이제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좀 다채로워요. 원래 이제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어교육과 나서 행시를 봐가지고 행시 보고 학교에서 이제 행정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시 보고 그러다 다시 또 사시 준비해가지고 판사로 또 일을 하다가 야, 판사까지 했었어요. 네, 정치계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 사법, 입법을 다 거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네요. 네, 행시 나오고 사시 패스해가지고 의원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런 좀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봐도 좀 이력이 좀 다채롭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친윤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의원직 시작하면서부터 친윤 의원을 시작해가지고 친한동훈계로 갔다가 한독수계로 넘어갔다가 김문수계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친전환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나름의 이제 맥락은 있는데 이게 좀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나름 흐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뭔가 대세에 잘
휩쓸리는 스타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원래 이제 그 전까지는 원래 친윤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좀 부상하기 시작할 시점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한동훈한테. 아, 네.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했었는데 그 이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사무총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될 때 그 추대 형식으로 비대위원장이 될 때 이 장동훈은 반대를 했다고 대놓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한동훈이 장동혁이 그렇게 반대하는 걸 그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이렇게 나한테 반대할 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고는 장동혁을 사무총장에 앉힌 거예요. 이때부터 친윤의 좌장이 됐어요. 갑자기. 친한의 좌장이 네. 됐어요. 그전까지는 친윤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랑 거의 원투펀치로 막 계속 잘 나갔거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이후에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할 때. 네네. 그때 이 사람은 최고위로 출마했다고. 런닝메이트였단 말이야 그때. 네네네. 최고위로 출마해가지고 최고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이 득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 국힘당 안에서 정치 행보를 보면 득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절대 득보가 아니겠네요. 네네. 예. 갑자기 갑툭튀해가지고 지금 뭐 전환길 등이었고 당대표 됐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건 또 꼭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워터펀치로 가다가 그 윤석열 탄핵 때 그때 입장이 확 갈라진 거예요. 탄핵 네. 반대했거든요. 여기는. 탄핵 반대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탄핵 반대했지만 지도부였잖아요. 어찌됐든 수석 최고위원이었으니까. 네네. 탄핵 표결 떨어지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이제 그 수석 최고위에서 물러난 게 장동혁이었거든요. 장동혁이 물러나면서부터 한동훈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네. 지도부 전체. 그래서 그 지도부들이 다 집단 사퇴를 하게 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한동훈 지지자 그룹에서는 이제 제일의 배신자로 보는 그런 관점이죠. 네. 등지에 칼 꽂았다. 서로 배신자 취급하겠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이례적인 게 이 양반이 민주당이랑 굉장히 잘 지냈어요. 아, 네네.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막 그 선명성 강조하고 굉장히 날선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격할 것 같은데 법사위 간사였거든요, 원래. 법사위 간사였는데 법사위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하면서 이 새끼들 거의 독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굴었잖아요. 네. 법안 내놓고 통과시키고 하는 거. 그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이랑 이렇게 원색 욕설을 하거나 뭐 설전이 오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관계가 원만해가지고 좀 웃기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법사위원장 활동 중에 그 재산 3천만 원 축소 신고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실드를 쳐줬어요, 당시에. 대표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는 이게 그 실무적 착오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장경태 같은 경우는 김건희 불기소 처분과 비교해가지고 나이론 기소다 이거. 그리고 이제 서영교는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의원이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소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얘가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이제 친한계 죽이려고 보복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친한계의 자정격 인물이니까 정치 보복한 거다 이렇게 음모론적으로까지 비판을 했어요. 이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자당 의원들 실드 쳐줄 때 했던 수준으로 실드를 쳐준 거야 말하자면은.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는 거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거는 한편 뭐 간사 일을 뭐 원만하게 잘 했다고 봐주고도 싶은데 야 어느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까지 실드를 쳐주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선명성 강조하면서 민주당이랑 뭐 사생결단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그 발언이랑 굉장히 대비되는 과거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7월 23일 날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윤석열이랑 좀
선을 긋고 결별을 하는 게 결국 윤석열을 살리는 길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했었는데. 네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탄핵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탄핵이 애초에 비상계엄이 왜 시작되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고찰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뭐라 민주당이 만든 보수 괴멸의 프레임이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뭐 우려스럽죠 사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왜냐하면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중도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확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국힘 그 지지층만 가지고 계속 쌓아 나가는 거는 결국 뭐 그냥 TK당 되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장동혁 의원은 지금 관점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계엄은 수단은 잘못되긴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커다란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엄한 거는 윤석열 본인의 책임이죠. 그렇죠. 예.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지. 그럼요. 총을 쏜 놈이 잘못한 거지. 그렇지. 뭐 총을 쏘게 만든 과정. 만약에 민주당이 총을 쏴서 만약에 대응 사격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이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솔직히 총을 쏜 건 아니거든. 그리고 애초에 정치라는 게 총 쏘지 말자고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민주당 탓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잘못을 이 잘못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도 계엄 유발의 나머지 책임이 있다. 뭐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의석수 밀린다는 이유로 민주당이랑 싸움을 제대로 했냐면 그것도 아니었거든. 그 이제 총리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웰빙 정당 같다. 네네. 배지들이 제대로 사실 어쨌든 그건 그 당시에 여당이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 지금 이 장동혁 그 이제 신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같아요. 내부 총질을 했다. 네네.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하고. 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했던 일은 그냥 친윤 우리는 모두 친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냥 대통령실 쪽 의견대로만 쫓아가는 거였거든.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었죠. 예. 그래서 문제였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지. 네. 그래서 너네가 총선이 개박살이 난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 괜히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나와가지고 총선 때 뭐 돌아다니고 한 게 마이너스만 됐잖아. 그럼요. 그때 김건희 단속하고 뭐 차라리 대국민 사고 한 번 했으면 훨씬 나았을지도 몰라.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김건희 모르죠. 검찰 조사 받으라고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놓고 민주당이 만든 극우 프레임으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 대우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민주당은 굉장히 잘 지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실드를 적극적으로 실드를 칠 정도로 굉장히 잘 지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는. 네, 갑자기 이제 전사가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싸우지도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민주당이랑 친했던 전력이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민주당스러운데요. 자, 그리고 이제 28일 날 7월 28일 날 금태섭이 아침 저널에 나와가지고 금태섭 아침 저널은 어느 방송국이었지? 내가 이걸 안 적어놨네. 아무튼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천지 통일교동 특정종교가 집단으로 당원에 가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얼마 전에 검찰이 그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이제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거죠. 7월 28일에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느 종교 단체든 어느 종교인이든 본인들이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어느 정당도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장동혁 이 양반은 개신교인이고, 네네. 이건 좀 이제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나 통일 같은 경우에 단순히 뭐
지지의 자유 이렇게 보기에는 정치의 뭐 정치적 지지의 자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뭐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지지의 자유 이런 거는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거지 집단적으로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 같은 거를 그들이 용인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이 네.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지 선언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의혹 단계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막 민주당 당원으로 막 가입을 시키고, 신도들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게 돼버리는데. 그렇죠. 이러시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건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자당의 어떤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위헌 소지가 있는 그런 좀 개념 발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이거는 그냥 낭설이다라고 하던가. 네. 실제로 오히려 뭐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이런 의심을 사잖아.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7월 29일 날 KBS 전격 시사에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길 씨가 이제 그 국힘 입당 둘러싸고 이제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뭐 비판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도 그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전환길 씨는 그냥 목소리만 냈다. 아니죠. 네. 집회 나오고 뭐 집회 주최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는 좀 뭔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어쨌든 이 전환길 이제 전 강사지 이제, 네. 이제 전환길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전환길 씨지 뭐.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 네, 아직도 포기 안 했잖아요. 네. 10억이나 걸었는데 제보자가 그렇게 안 나타나나? 그러니까. 그 10억 따갈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차고 넘쳐야 될 것 같은데 막 너도 나도 그 10억 받으려고 막 제보가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도 뭐 우리 당 대통령의 공과가 다 있는데 공을 주로 보면서 옹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극으로 모는 것이 과연 맞는 기준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 극우적이다라고 이제 그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음모론에 기반한 것들. 네네. 뭐 이제 그 부정선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선거겠죠. 네. 그게 이제 음모론이 안 되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증거를 찾고 있으니. 그 뭐 모스탄 이런 걸 제가 이제 경멸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뭐 증거 있다며. 그러니까요. 증거 있다며. 소년원 증거 있다며. 소년원 증거 있다며. 있으면 들이대라고. 빨리 까야지.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믿으니까 상식이랑 괴리가 되잖아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극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극우라는 말이 싫으면 이제 뭐 몰상식이나 비상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당원들께서 극우라고 얘기하는 후보 중에 한 명엔 저도 포함이 될 것이다. 뭐 당대표가 되려면 결선 투표를 통해 50% 이상 당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제 극우로 꼽히는 그분들 중 한 명이 당대표가 될 경우 이 극우 정당을 본인들이 떠날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이 당시에 이제 누구야. 안철수 후보나 당시에. 네네네. 뭐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극우 프레임으로 많이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떠나야지. 떠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 자, 그리고 7월 31일 날은 이제 유튜브 자유우파 합동토론회라는 게 있었어요. 진짜 구리다. 이게 이제 그 전환길,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이 공동 진행한 토론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극우 논란에 대해서 앞서 했던 얘기들, 뭐 좌파 진영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쓰던 못된 프레임으로 우리를 갈라치기라는 거다. 이렇게만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절연해야 한다는 얘기겠지만은 뭐를 더 절연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고? 윤호기 목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어서 또 뭐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당 대표로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건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윤 전 대통령 면회가 막혀 있지만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될 경우 면회를 가겠다. 뭐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면회 뭐 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를 더 절여내든지 잘 모르겠다.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보내주라고. 탄핵됐으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보내주라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털 부분 있으면 털어야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못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도 표를 엄청나게 깎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지선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엄이 곧 내란이다. 계엄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탄핵하러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는다.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란 프레임은 민주당이 만든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근데 계엄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가야지. 탄핵해야지. 그렇지. 해야지. 네. 그리고 갔잖아. 네. 애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의 정점에서 있는 사람이 그래버리면 어떡하냐고 대체. 권력의 정점이죠. 네. 행정력을 그렇죠.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으니 뭐 탄핵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윤호개인에 대해서 윤호개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호개인 주장 중 이 부분만큼은 대표가 되면 확고하게 끌고 가겠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뭔데?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뭐 계엄령 내리는 게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지금 정치의 정점에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계엄령이랑 가장 동떨어져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거의 뭐 지금은 방임이죠.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이제 뭐 확고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 비상계엄하고는 좀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니 책임이 없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한동훈 계가 이제 그거로 계속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단일 대우로 싸우지 않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함께할 이유가 없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를 그거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거 정당에 남지 마시고 당을 떠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이제 한동훈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좀 사람 짜증나게 뺀질뺀질대면서 좀 어그로를 끌었어요. 아, 그랬죠. 무슨 한강에서 뭐 라면 먹으면서 라이브를 하지를 않나. 왕짓이냐고 대체. 아니 참 한가해. 예. 한동훈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빡칠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극우 정당에서 떠나라. 근데 이 소리는 사실은 이 당대표까지 된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긴 하죠.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주장의 일관성은 있습니다. 네, 주장의 일관성으로 봐서 뭐 그렇게 이상한 주장은 아닌데 굉장히 멍청한 주장이지만 네, 논리적으로 일관성은 확실하다. 그러니까는 다 나와라 그냥. 아이씨 뭐하냐 얘네들이랑. 그치, 나와서 창당 하나 서로 중도당 하나 만들자고 그냥. 꼭 우리를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만들어 봐. 네. 만들면 뭐 우리가 가서 불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전병헌 대표님이랑 이제 다른 당원들 분들께서 결정하셔야지. 네. 뭐 갑자기 막 우리 막 노트북 들고 가 이렇게. 자, 뭐 이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만들겠다. 이게 개소리예요. 이게 무슨 토론할 일입니까? 그럼 증거만 갖다 대면 끝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뭔 토론이야. 재판까지 했는데. 뭐 당 대표가 된다면은 뭐 당 기구를 활용해서 검증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무슨 끝장 토론이냐고. 이게 토론 찬반이 나와야 될 토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 진위 여부만 가리면 되는 건데 뭐 진위 여부를 찬반 토론으로 가려나? 말도 안 돼, 진짜. 뭐 이당 발언은 뭐
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발언을 하긴 합니다. 뭐 정치인으로서 중앙선거 관련 위원회와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겠다. 현장 수개표를 하도록 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뭐 이거는 뭐 그렇죠. 해봄직하죠. 해봄직한데 참 싸우나 웃기긴 한다. 투쟁 뭐 워낙 선관위가 이제 그 민심도 잃었고 신뢰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싸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좀 절차적으로 좀 더 복잡해지더라도 뭐 이제 그래서 이 제도 뭐 그 지금 선거 투표 제도를 바꾸겠다. 바꾸는 걸 추진하겠다. 이거는 뭐 그래 해봄직한 소리인데 뭐 부정선거 무슨 토론회를 왜 하냐고. 나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한번 임시로 네.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수개표로만. 뭐 수개표 한번 하고 사전투표 본회의 본투표 이틀 하고 사전투표 없이 한번 시범 진행해가지고 그래서 니네 내년에 지자체 몇 개나 따내는지 보자 한번. 그래도 또 안 나오면 또 부정투표라고 그럴까요? 하겠지.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19일 날 마지막 3차 TV 토론회 때 이때 좀 이제 이게 좀 웃기는 질답이 하나 나왔는데. 네네. 공통 질문 이런 게 있었어요. 당대표가 되어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다면 한동훈과 전한길 중 누구를 택하겠나. 이거에서 김문수는 한동훈 그랬거든. 네네. 근데 이제 장동혁은 이제 전한길을 택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운 분이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이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 한동훈은 열심히 안 싸웠다는 거예요. 좀 열심히 안 싸우긴 했지. 네, 뺀질거리긴 했지. 너무 뺀질거렸죠. 네, 그래서 전한길 씨를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답을 했습니다. 어디다 주려고? 어쨌든 뭐 립서비스 말로는 뭘 못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한길 씨 이 방송을 하나 봅시다. 8월 26일 날 이제 전한길 뉴스 유튜브 여기서 네네.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 중계를 했어요. 이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축하합니다. 겨우 이겼어. 김문수 꺾고 이긴 거 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은 웃을 일이 없지 않나.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트럼프 대통령 표현처럼 숙청된 상태로 너무나 인권 유린당하는 상태이다. 방송을 꽤나 늦게 했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패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 실패다. 너무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이었다. 처음에 당대표에 출마할 때 지지율 40%대가 나오니 그대로 되는 줄 알았나 보다. 그래서 한동훈도 같이 갈 수 있고 이준석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뭐 현재 여론을 주도하는 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인데 유튜버들을 무시했다. 아주 나은 소리 하죠. 예. 자,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보수우파 유튜버 토론회에 초청했는데 언론이 전한길 면접 보러 가느냐고 하니 장동혁 후보는 약속대로 나고 김문수 후보는 취소했다. 아까 이제 말한 네네 자유우파 연합 토론. 예. 실망스러웠다. 유튜버들을 무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뭐 유튜버를 무시했다기보다는 그 지금 이제 뭐 전한길 씨 당신을 포함해가지고 유튜브로 설치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가. 특히나 그 멤버들 고성국, 강용석, 그다음에 전한길 그 본인하고 이 문제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어준 못 돼가지고 환장한 애들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문제인 거죠. 사실 유튜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워낙 검증 안 되고 책임 안 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짓들을 이 정치 평론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베팅하는 척만 하고 말 틀리면 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슈퍼챗만 겁나게 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슈퍼챗만 땡기면 또 그나마 뭐 그냥 호구장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알게 모르게 권력까지 챙기게 되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전한길 씨 아닙니까? 지금 올해 그 전한길 씨가 정치적 활동한 지가 지금 이제 8개월쯤 된 거 아닙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당 하나를 좌지우지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야. 그 무게를 알아야지. 네, 그 무게를 알아야지 진짜로. 자, 이제 김문수가 이제 결선 토론 중에 내년 지방선거 때 전한길 대신 한동훈을 공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보수 우파의 염려를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대단한 보수 우파였다고. 아이고 참.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내는 원흉이다. 우리가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한동훈을 공천하겠다고 답하면 안 됐다. 그 장면을 보며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을 품고 전환기를 버렸다고 한 건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 전환길 뒤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전환기를 버리는 것 곧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다. 이 양반도 좀 자아도 심각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진짜 될 대로 됐네요. 네. 예. 갈 때까지 갔네. 네.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딱히 뭐 사람이 변했다기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전환길 뒤에 윤석열, 김건희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전환길을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야지 윤석열, 김건희 그나마 최악의 꼴은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그 트위터에 이제 그 한 개딸이 쓴 트윗을 얼마 전에 이제 한 비판을 했었는데 그 조국 저기 된장찌개 가지고 네네. 그 개딸이 아니라 족박이었구나. 네네네네. 조국 된장찌개 가지고 이제 뭐 언론이 보도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이딴 거 보도하지 말고 저기 김건희 사식으로 뭘 먹은지나 취재해서 보도해라 이런 트윗을 썼더라고. 제가 이제 그거 하도 기가 차가지고 너 같은 새끼들이 노무현 죽인 거다. 그거 김건희 보도하는 게 정당하면 김건희 사식 뭐 먹었는지 보도한 게 정당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그 당시에 당했던 그 모욕들도 다 정당화되는 거다. 그런 거를 썼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아이고 뭐 국민의힘은 계속 민주당 따라잡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길이 이렇게 이제 그 설치될수록 결국은 지금 이제 이재명 비판할 지점이 굉장히 많고 실정을 지금 몇 달 좀 지금 2달 좀 넘었는데. 네네. 이동안에만 또 지금 싸들려는 똥이 장난 아니잖아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근데 그런 것들을 비판할 정당성을 점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 그 이제 국민의힘 진영의 어떤 정치 실패로 인해서 어렵게 되찾은 권력을 다시 이제 민주당한테 넘겨주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상 이제 민주당 우세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랑 똑같은 짓을 해서는 민주당을 다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행동을 해야죠. 지금 이제 전환길 씨가 좀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힘 전반에 담론이 돼버리면은 민주당이 애초에 지난 대선에서 이기게 된 승리 전략이라고 해야 할 게 그 결정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국힘당 찍을 거냐. 네네. 그래서 내란당 찍을 거냐. 그거였잖아요. 근데 전환길 씨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국힘당 찍을 거냐. 그 담론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사실 그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유일한 거의 그 정치 동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힘당 찍을 거야. 그 소리 아직까지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힘당 찍을 거야 아니면 니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환길 씨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국힘당 전반 담론에 크게 영향을 끼치면 끼칠수록 그래서 국힘당 찍을 거냐라는 말이 힘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찍습니까? 네. 어떻게 찍어?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이제 결국 그 이재명 비판 동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한 1등 공신은 이재명이었고 네. 그 은혜를 또 윤석열이 갚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뭐 이 국힘당 지지 세력 혹은 이제 윤호개인파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과연 그 이재명 정권에 저항해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수적수로 안 돼요. 애초에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거 민주당 지지 세력만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국힘당 당시에는 무슨 당이었지? 그때도 국힘이었나? 아무튼 국힘 지지 그때는 새누리당. 새누리 지지자들 중에 일부도 동참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도층 전반적인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정력이 최대한 발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는데 뭐 윤석열 탄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유 뭐 굳이 안 나가도 뭐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되면 물러나는 거지. 아니까 이제 굳이 막 거리로 막 물러나가지 않으신 분들이 제법 많았지만 그 여론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 공감대는 잡혀 있었거든. 그렇죠. 그 여론조사로 잘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그만큼 사실 하면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이제 경제 파탄 난 거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무슨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은 잊으면 안 되는 게 경제 파탄이 시초는 비상계엄인 게 맞습니다. 네, 그럼요. 아니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연말 회식을 다 취소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출 막 다 난리 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이 놀랬잖아. 물론 이제 그거를 한 방에 만회할 수도 있었던 게 지금 이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충분히 그걸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걸 다 씹어 먹어버린 거긴 하죠. 네. 그 막 무분별하고 무리한 정책들을 쏟아내므로써 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파고 들어가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정기 은퇴해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그런데 이제 이 전한길 씨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랑 당 대표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단 이제 뭐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로 전한길 씨를 끌어올릴 거냐는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한길 씨는 그 당 밖에서 스피커로서 활동해 주는 게 더 크게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최고위로 임명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판단은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전한길 씨 괜히 그 최고위 올려놓으면 오히려 좀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최고위 올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약간은 그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전한길 씨는 그냥 밖에 풀어놓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크게 기대할 게 아니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김당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신임 당대표가 좀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좀 예측하기 힘든 면도 있긴 합니다. 네. 과거 이력들 보면 어떻게 행동할지 좀 판단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전당대회 과정을 지나오면서까지의 그 과정을 봐서는 지금 가장 밀접하게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게 전한길 씨 같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볼 측면이 크다. 뭐 이제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대표가 됐다는 거는 네. 그만큼 전한길 또는 장동혁을 지지하는 네. 사람들이 저쪽 진영에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것도 문제죠. 네.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과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고. 네. 그래서 뭐 저기 김문수 씨도 마찬가지고 뭐 장경태 안철수 의원 괜히 개소리 듣지 말고 개 취급받지 말고 나와서 우파 그 중도정당만 만드십시오 차라리. 사생 결단을 해야지. 네. 나는 조경태 의원한테는 사과할 용이 있어. 그 양반 과거에 했던 말 중에 만발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바른 말을 한 건데 이제 우리한테 까인 부분도 있었죠 분명히. 그래서 제발 좀 중도의 어떤 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담대하게. 지금은 될 것 같아. 결단이 중요한데. 네.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좀 다뤄봅시다. 이거 사실 지금 좀 다른 게 섣부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정상회담이 일단 끝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 한국 시간 이제 8월 26일 새벽에 이제 이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났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한 거 보면은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거래 기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이죠. 네. 거래 기술을 공부한 이 대통령이 네. 칭찬 공세로 승점을 올렸다. 뭐 이런 뭐 이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한 2시간 꽤 오래 얘기했죠. 네네. 네.
분위기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뭐 해서 그 분위기를 묘사한 이런 뭐 긍정적인 메시지 보도가 나왔어요. 뭐 물론 이제 이런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좀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한 정상회담을 분석한 기사들도 당연히 적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막 순조로웠냐? 이게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만나기 약 3시간 전에 네. 갑자기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그렇죠. 자기 그 트루스 소셜에 네. 이 메시지를 날려가지고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뜬금없이.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깽판 나는 거 아닌가? 이 대통령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실 대응이 참 옹색했죠. 옹색했죠.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뭐 그런 페이크 계정 아니야? 계속 무슨 트럼프가 자기가 만든 소셜 미디어라고 거기는. 그러니까. 또 옹색했죠. 어쨌든 네. 뭐 막 트위터가 막 술렁술렁했죠. 그렇죠. 네. 양 진영을 넘내죠. 특히 막 윤호개인 쪽은 막야 울 곳이 없구나. 뭐 이제면 체포되는 거 아니냐. 뭐. 아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좀 걱정은 되긴 했어요. 야, 저 말하고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정상회담 때 좀 신경이 쓰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 하는 거 봐서 너 좆대기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저는 이제 좀 겁주기로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려고 한 거고. 그 젤렌스키 망신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평가도 보면 젤렌스키 꼴 안 나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일하는 거 봤거든요. 너 괜히 또 틱틱대고 뭐 딴소리 하면은 너 좆되는 수가 있어라고 미리 한마디 던져놓은 거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체로는 그냥 막 크게 의미를 저는 두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 걱정이 있었었는데 뭐 그냥 아주 잘 크게 긴장감 없이 그리고 뭐 웃음소리도 막 나오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만남이 마무리가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네. 끝났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 하루 전부터 해가지고 홀대론이 엄청나게 네네. 높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많은 분들 말씀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를 꽤 물어가지고 네. 뭐 나경원 의원이라던가 많은 국힘 인사들이 네. 이 외교적인 홀대를 받았다. 네. 옛날 그거 생각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중국 다녀왔을 때 그 혼밥. 네, 혼밥 뭐 이동이 그렇게 까댄 거. 네네네. 하여튼 그 홀대 받았다. 뭐 네네. 이거를 재현하고 싶었는지 네. 엄청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네. 여러 원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미국 그 공항 어디지? 하여튼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미국 쪽에서 딱히 뭐 이제 의전이 없었잖아요. 의전도 없었고 그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그 의전서에서 한참 뒤로 밀리는 의전서에 200건 바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접하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블레어 하우스 그러니까는 미국의 영빈관이죠. 네. 거기서 묵지를 못했다. 그렇죠. 네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완전히 홀대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잘 못했어. 특히 블레어스 숙박관에서는 네. 만실이라고 정말 그랬나?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뭐 만실이라 그랬어요. 만실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입장 바뀌어서 나온 게 수리 중이다. 수리 중이다. 네. 네. 처음에는 만실이라 그랬어. 언론에서는 이제 지금은 거의 그냥 수리 중 때문에 그냥 그런 걸로. 그리고 이제 이 회담 나오고 나가지고 회담 네. 끝나고 나서 백악관 쪽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수리 중이라고. 아, 네네. 근데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이게 지금 돈 총 이제 뭐 900만 불이네, 9천만 불이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 지금.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 그러잖아. 돈을 그만큼 줬는데 수리 중이라는 립 서비스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한몫했죠.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만실이야. 그러니까 진짜 대응도 개판으로 했죠. 그런 식으로. 페이크 뉴스만큼 그 개판 대응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공격 소재가 되죠. 네. 그래서 공식 실무 회담이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건 그 국빈 방문 이런 게 아니고 공식 실무 회담 하러 간다. 네. 공식 실무 방문이 자체가 이제 한 3번째 돼요. 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 방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공식 실무 방문. 네. 그다음에 실무 방문 그다음에 사적 방문. 네. 이렇게 한 5단계 정도 이제 된다고 해요. 이제 딱 중간에 있는 거 공식 실무 방문이요. 네. 국빈 방문이랑 공식 방문을 제외하고는 블레어 하우스는 일단 기본 제공이 아닙니다. 방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지. 예, 이제 재량입니다. 백악관 재량으로 하는 건데 뭐 그냥 보통 안 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2018년에 트럼프 만나러 갔을 때, 네네. 네 그때는 내줬어요. 그때 공식 실무였나? 공식 실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2번 네네. 갔다 오는데,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 만나러 한 번, 그다음에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한 번. 네. 둘 다 공식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근데 뭐가 기분이 좋았는지 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국빈 방문 수준 아니었나? 그렇죠. 꽤 대접을 잘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블레어하우스를 원래 이틀을 주려고 했는데 네. 또 뒷얘기가 있더라고. 이틀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3일 네. 그래서 3박을 받아줬다. 한국의 요청을.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국빈 방문으로 헷갈리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그 공항 내렸을 때 이렇게 의장대 쫙 네. 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국빈 방문급으로 좀 대접을 그렇죠. 네. 트럼프가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좋았던 거지. 뭔가 이제 사전에 이제 대통령들끼리 만나기 전에 교감이 잘 됐던 거지. 네, 뭐, 실무 단계에서 네. 굉장히 매끄럽게 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네.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 아니냐. 네.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공식 실무회담에서 뭐 블레하우스에서 안 자는 게 딱히 홀대거리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 타국 지금 이제 최근에 네네. 요 시기에 이제 그 타국에서도 많이 공식 실무를 많이 방문을 했잖아요. 네네. 그 케이스랑 비교해 보면은 좀 홀대 받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뭐 한 달 전인가 어디였지 어느 나라였더라 아무튼 거기는 뭐 저 블레하우스 들어갔는데 이재명만 못 들어갔다. 뭐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지금 백악관 측에서 나온 입장 수리 중 맞다. 네네. 이걸 사실로 전제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블레하우스 못 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만약 수리 중이라는 게 그냥 뭐 우리나라 입장 곤란해질까봐 해준 말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조금 무시당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여지도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한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거는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공식 실무 방문이 아니라 사실상의 실무 방문이었는데 하도 그렇죠. 트럼프 언제 만나냐, 네. 트럼프 언제 만나냐. 그래서 막. 격상시키려고.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가기로 하고 물론 이제 트럼프도 이제 막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관세 협상 타결됐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만나러 가기로 한 거다. 근데 가오가 안 살잖아. 네. 공식 실무 방문도 이게 3번째인데 그렇죠. 그보다 더 뒤로 밀리면은 사실 대통령이 갈 필요도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식 실무 방문 정도 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모양으로 이제. 네, 그런 모양으로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홀대인데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특별히 더 얻은 건 없다. 얻은 건 없고 준 거는 있죠. 준 거는 발표된 게 있으니까. 네. 일단 이제 뭘 얻은 게 없냐. 아무것도 그러니까 관세 협상 타결되고 나서도 사실 이게 문서화된 게 없는데 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문서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뭐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도 네. 아니에요. 뭐 합의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 미국에서도 네. 이제 뭐 그때 이제 미국이랑 EU랑 관세 협상 타결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거 있잖아요. 팩트 시트라고 해가지고 네네. 어떻게 이유가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다. 뭐 이게 있는데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말들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 사실 정상회담 정도 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고 해소가 돼야죠. 네,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뭔가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네. 되는데 네. 그게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이제 뭐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일보 보도에 인용된 이제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말을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합의된 문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견이 컸다는 거. 그래서 디테일 속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미완의 성공이었다. 네. 성공이라는 건 이제 굳이 이제 분위기 좋았고 양 정상이 한번 만났다, 얼굴 텄다. 뭐 최소한 이제 험한 꼴은 안 당했다. 네, 험한 꼴 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뭐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나름 뭐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겨레가 보도에서 한 정부 관계자를 말을 인용을 했는데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자동차 관세는 15% 말고 12.5%로 낮춰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 소고기도 수입하든가 그래서 소고기 30개월 이상도 수입해라. 네. 농산물 추가 개방하고 네. 이렇게 맞대응을 하니까 그거는 못 받았다. 그러니까 딜이 안 됐다. 네. 이런 정부 관계자 예. 얘기를 인용 보도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린 거지. 근데 보면은 이미 뜯긴 게 있어서 그런지 특히나 이런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네. 계속 우리나라 정부가 아예 논의 자체도 안 됐다. 네. 한 거 보니까 미국 쪽에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서로 안 들어준 거죠.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죠. 몰라. 모르지. 이것도 몰라 근데. 아니 근데 또 밀리면은 뭐 깨질 수도 있죠. 네. 깨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상황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이제 보도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파악을 도대체 미국이 무엇을 어디까지 원하는지 파악이 됐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서화가 돼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계속될 수도 없잖아. 그렇죠. 지금도 우리 관세 협상이 되기는 했지만 문서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관세를 25%를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거 이제 말이 오고 갔으니까 15%가 정말 돼야 되는데 이거 문서로 완전히 딱 그쵸. 도장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쵸. 서명이 딱 돼야지 되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네. 게다가 줄줄이 있어요. 방위분담금 협상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곧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것도 진행되고 계속 이제 과제들이 연이어서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겠냐. 네. 네,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네. 미국에 추가적으로 1,500달러 투자를 하기로 그래서 뭐 대한항공은 비행기 엄청나게 사고. 근데 뭐 그거는 근데 퍼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제 좀 과도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비행기 사주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보잉 같은 경우 옛날 보잉이 아니거든. 거의 쫄딱 망할 뻔한 보잉이고 이게 지금 그 품질이 과거 품질이 안 나와요. 지금 보잉 항공기들이 그래서 지금 거의 강매당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 에어버스가 록히드 마틴인가? 아니 에어버스는 유럽 거. 에어버스는 유럽 거. 네. 아무튼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는 안 사도 되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좀 과도하게 사는 거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안 사도 되는 비행기를 사는 경우는 아니란 말이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저 돈을 갑자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액수가 큰데 뭐 한 100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돈 들어갈 일 많은데 그럼 이제 환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관리를 하려면 제조업이 성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국내에서는. 예. 제조업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제 관세만 가지고도 일단 네. 어렵죠. 쉽지 않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좀 기업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그러니까 기업 손을 좀 들어줘야 지금이야말로 기업 손을 들어줘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도 꽤 많이 팔아 먹었지만 중국에도 많이 팔았었거든요. 특히 또 중소기업은 중국에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 끊긴 지는 몇 년 됐잖아. 오래됐죠. 계속 추세로 계속 하강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 수출은 계속 꼬라박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수입을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점에서 보면 또 대중 그 무역 불균형 현상 같은 거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말 많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중국으로 나가면 보조금이 안 나와요. 중국은 자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중국에 수입해온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국고에서. 이거 잘못된 거지. 이런 균형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 윤석열 때라도 사실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윤석열 또 결국 안 해놓고서 잘렸단 말이야. 제대로 못했죠. 왜냐면은 기사화도 결국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전기버스 한 2대 팔 때 우리 뭐 몇 대 수입한다 그랬지? 5,000대씩.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시내버스 대부분 전기버스는 중국 버스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나 그래서 버스 타기 싫다니까 진짜로. 에디슨 모터스도 그거였잖아. 그냥 조립이잖아. 중국 거 다 갖고 와가지고. 판가리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 정도라도 면을 그 트럼프를 상대하면서 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우리나라 대기업이 돈을 이제 좀 많이 썼단 말이죠. 그렇죠. 예. 기업 덕분이죠 사실상.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무조건 호구 잡혔다기보다는 약간 또 이런 식으로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대기업들이 아예 이걸 계기로 그냥 우리나라 탈출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생산 계정에 팍팍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매출을 올리려는 그런 계획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 이런 거 아직 뭐 그래도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한데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까지 있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 디지털 뉴스에서 보도돼서 인용된 디지털 타임스. 예, 디지털 타임스에서 이제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에서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 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미국의 퍼주기에 가까운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것을 보면 우리 기업들의 이제 입장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근데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기업들은 한미 외교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 규제와 경영 환경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희가 방송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SNS에서 많이 도는데 댓글 같은 걸로 아니 기업이 없어지면 노조가 뭔 소용이래. 그렇죠. 일자리 없어지고 나서 뭐 전부 뭐 농사 지을 거요? 그 내수 타령 계속 하는데 내수 진작 제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건설업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 노동자 임금이 늘어나면은 내수가 살아요. 사람들이 돈 쓴다고. 지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버티는 게 서울의 특히 이제 수도권 쪽에 재개발 주구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근근히 버틴다고 하는데 그까지 무너지면 진짜 끝장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또 기업 망하라고 지금 계속 무슨 불 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진짜 차이나머니 땡겨 올라 그러나. 이거는 뭐 차이나 머니도 아니라 아예 그냥 기업제로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지금 정말 다 됐네. 네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윤호개인 분들 이번에 이제 한미회담 하는 거 보셨겠지만은 트럼프는 이재명 잡을 생각 없어요. 그냥 뽑아먹을 생각만 있지 잡을 생각 없으니까 무슨 그러면 CIA 뭐 관타나모 타령 이제 그만하시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제발. 네,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